적국 한가운데서 황제가 사망하자 그가 이끌던 군대는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던 6월 여름 날씨를 버티지 못한 황제의 시신은 아주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시신을 어떻게든 보존하고자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소금도 귀하던 시절, 본토도 아닌 이국의 땅에서 염을 할 만큼 엄청난 소금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천재적인 병사가 황제를 식초에 담그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피클은 잘 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식초는 고기를 물컹물컹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황제의 시신은 이내 푸딩처럼 변했고 뼈에서 살과 가죽이 흘러내렸습니다. (1122년) 태어난 프리드리히 1세는 2차 십자군 원정에도 참여한 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선제우들의 후원을 받아 1155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이탈리아 원정과 제국 내 반란 진압을 통해 신성 로마 제국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곧 1189년 시작된 3차 십자군 원정에서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한 밑바탕이 되었죠. 여담으로 현대에 와서는 10만이 과장된 기록이고 실제로는 최대 약 15,000명의 군대를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군대치고는 여전히 엄청난 숫자이긴 합니다. 1189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유럽은 발칵 뒤집힙니다. 이때가 바로 영국사 영상에서도 다뤘던 사자시왕 리처드가 활약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살라딘의 대항해 리처드 1세가 이끄는 영국군을 비롯해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합세해 결성된 강력한 3차 십자군은 파죽지세로 중동 지역을 향해 돌격합니다. 굳이 귀찮은 소모전 없이 안전하게 아나톨리아 반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프리드리히 1세는 이 지역을 다스리던 룸 술탄국과 미리 군사 통행권을 약속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군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였는지 룸 술탄국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버렸죠.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 앞에 이슬람의 게릴라 부대나 그들 앞을 막아선 투르크 군대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1190년 5월 프리드리히 1세의 군대는 룸 술탄국의 수도 이코니온까지 쉽게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대승을 거둔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남았다. 가서 성지를 되찾자. 10만이든 15,000이든 어쨌거나 거대한 군대를 이끌던 프리드리히 1세는 칠순을 코앞에 두고 있는 노쇠한 군주였습니다. 당시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황궁에 얌전히 머물러 있었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이였는데 전쟁터라는 극한의 악조건에 나와 있으니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프리드리히 1세를 비롯해 그의 군대의 가장 큰 적은 날씨였습니다. 6월이 되자 터키 남부의 여름은 군대가 입은 강철 갑옷을 뜨겁게 달궜고 병사들은 탈진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땀을 비오듯 쏟아내는 병사들 앞에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살레프 강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설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황제가 더위를 참지 못해 강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찬물이 닿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둘째, 말을 타고 강을 건너다 낙마한 뒤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했다. 셋째, 갑옷을 입은 채로 수영하다 익사했다. 어떤 설이든 중요한 점은 황제가 이 강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배자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죠. 지휘관들은 크게 당황했고 병사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병사들이 황급히 황제를 강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날 물에서 끄집어낸 황제의 시신은 곧바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생전에 자기가 죽거든 예루살렘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부패하는 시신을 어떻게든 온전하게 보존해야 했습니다. 소금은 현대적인 소금 광산 채굴이나 염전이 도입되기 전까지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엔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죠.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절이듯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재료는 단연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소금을 본토도 아닌 적진 한가운데서 사람을 염할 정도로 왕창 구할 수는 없었죠. 지휘관들은 긴급 회의 끝에 우선 식초에 담가보기로 합니다. 피클은 쉽게 상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시신의 부패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강제로 피클이 된 죽은 황제는 마지막 가는 길도 그리 곱지 못했습니다. 식초가 부패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는 했지만 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날이 지날수록 부패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황제 피클이 실린 마차가 움직일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와 식초 냄새가 섞인 최악의 악취가 행군하는 군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코를 막고 행군해야 했고 사기는 완전히 뚝 떨어졌죠. 냄새만이 유일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고기에 식초를 뿌리면 아주 부들부들해지죠. 단백질이 식초에 녹으면서 황제의 시신은 푸딩처럼 변했습니다. 흐물거리며 살과 뼈가 분리되었고 도저히 사람이었다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티오크에 도착한 신성 로마 제국 군대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꽤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대로는 예루살렘까지 못 간다. 뼈라도 추려서 예루살렘에 묻기로 한 지휘부는 황제의 시신을 솥에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붉은 수염이라는 별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로도 불렸던 유럽 세계 최고의 군주는 그렇게 피클이 되었다가 수육이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황제의 수육은 그대로 안티오크 대성당에 묻혔고 뼈가 담긴 가방만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 시신이 삶아지는 일은 프리드리히 1세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족들은 자신이 타지에서 죽더라도 뼈는 반드시 고향 땅에 묻혀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냉동 운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며칠 정도의 거리가 아닌 이상 악취 때문에 운반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소금에 절이는 방부 처리는 너무 비싸고 완벽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탄생한 방법이 게르만의 관습이란 뜻의 라틴어 모스 테우토니쿠스입니다. 썩는 살은 버리고 썩지 않는 뼈만 가져가자는 실용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고안된 이 방법은 상당히 엽기적이지만 꽤 자주 사용된 장례 풍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이긴 했습니다.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집트의 미라를 만들 때처럼 시신의 배를 갈라 내장을 모두 제거합니다. 제거한 내장은 현지 성당에 묻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쉽게 넣을 수 있게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냅니다. 물이나 와인, 식초, 우유를 끓이고 여기에 토막낸 시신을 넣습니다. 물만 쓰지 않는 이유는 뼈에서 살을 더 쉽게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살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져서 뼈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푹 삶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살점도 현지에 묻고 남은 뼈만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고향으로 보냅니다. 귀족 기사가 전사하면 종자들이 주인의 시신을 솥에 넣고 삶아야 했기에 그들의 PTSD도 엄청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1300년대가 되자 교황은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애초에 기독교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삶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인데다 부활할 땐 몸이 온전해야 하는데 완전히 토막난 상태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귀족들은 여전히 고향에 묻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싫어했고 교회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자 모스 테우토니쿠스를 행한 다음 돈을 내고 용서받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죽은 일만으로도 전쟁을 치르기 힘들었을 텐데 황제의 시신이 이리저리 난도질되는 상황을 지켜본 병사들은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의지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행군하느라 너무 지쳤거나 병든 병사들은 죽어갔고 온전한 병사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군대를 떠났습니다. 겨우 5천여 병사만 남아 황제의 뼈가 담긴 가방을 들고 현재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성지 아크레에 도착합니다. 당대 최고의 이슬람 군주인 살라딘조차 두려워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그렇게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영국의 리처드 1세와 그의 군대는 1년 넘게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분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1세의 뼈도 결국 예루살렘에 묻히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의 장기는 타르수스에, 그의 살은 안티오크에, 그의 뼈는 예루살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티레에 나뉘어 묻혔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위대한 인물의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최후, 피클이 된 황제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